네, 그러면 10시가 돼서 이번 주에 증시 급등락한 폭락 원인,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폭락의 원인은 1번 경기 침체 우려, 2번 엔화 강세, 3번 변동성 상승, 4번 AI 투자에 대한 의심, 이렇게 네 가지를 뽑아봤고요. 어, 일단 그래서 이번에 빠진 게 어느 정도의 임팩트인가를 한번 찾아봤어요. 증권사에서 잘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이거는 한투 증권에서 정리를 해놓은 건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97년도 11월에 IMF 금융위기 맞았을 때 10.95% 하락을 했고요. 닷컴 버블일 때 2001년 9월 12일 날 12.02%가 하락해서 MDD 이 근처에서 제일 높은 데서 맨 밑에까지 55%가 하락을 했고, IMF 때 64%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금융위기 서브프라임 미국 금융위기 때 8년도 10월 24일 날 10.57%가 하락을 했고, 리만 부도나고 뭐 이럴 때죠. 그리고 MDD가 고점에서 저점까지가 41%, 그 다음에 코로나 때 20년도죠. 제일 가깝게 8.39%, 그리고 MDD가 35.7%, 그 다음에 21년도에서 23년까지 금리 쭉 올릴 때가 27.89%, 이때 제일 많이 빠진 게 3.52%, 이번에 빠진 게 8월 5일 날 8.77% 빠진 게 이번 주 월요일이었나봐요. 제가 코스피는 잘 안 봤었는데. 근데 어떤 생각이 드세요? 8.77이면은 한 여기 금융위기 코로나 사이쯤 되잖아요. 지금이 그 정도의 위기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서 이거는 삼성증권에서 나왔던 또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일주일 뒤에 어땠나? 금융위기 때 10.57%가 하락을 했는데 일주일 뒤에 3.2%, 1개월 된 3.3%, 3개월 된 23%가 상승이었다. 그래서 금융위기 때도 샀으면 됐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또 16일 날 또 더 빠진 날이 있어요. 이렇게 9% 금융위기 때. 근데 그 다음에 일주일. 이거 지금 보니까 이 날짜가 좀 이상한데요. 여기도 금융위기 때 이렇게 날짜 많이 빠진 날을 다 가져왔나 봐요. 그러니까 기간별로 언제 1200일 때 빠진 다음에는 못 올라오는 거고, 좀 빠진 다음에는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이런 거네요. 여기는 지금 금융위기든 또 이 밑에 같은 경우는 올라간 것도 있고, 코로나 때 같은 경우 이제 8.39% 빠지고, 뭐 일주일 뒤에 15%, 30%, 46% 올랐다. 그래서 여기서 삼성증권이 얘기하고 싶은 건 위기에 살아,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놓고 여기에 지금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적어놨는데, 저도 계속 엔캐리 트레이드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지금 시장에서 얘기하는 건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닷컴 버블 때 그럼 나스닥이랑 S&P는 어땠냐? 그럼 아까 그 한투 자료예요. 2000년도에 닷컴 버블 때 MDD가 49%, 나스닥은 82.9%가 빠졌어요. 진짜 지금 나스닥은 진짜 어마무시하게 빠져야 되는 거죠. 지금이 닷컴 버블하고 비슷한 시기라면, AI 버블이라면. 그 다음에 일간으로 5.8%, 그 다음에 하루에 낙폭 나스닥은 9.8%, 그 다음에 금융위기 때 9.03%, S&P가, 나스닥은 10.5%. 미국의 입장에서는 금융위기 때가 제일 컸던 거죠. 손실 규모가. 그리고 코로나 때 S&P가 33%, 그 다음에 11% 빠졌어요. 오히려 코로나 때가 더 빠졌죠. 일간 낙폭으로는. 나스닥 28%, 12.19%. 근데 이때는 저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네, 그것도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22년도 금리 인상 시기, 조금 아까 앞에서도 보셨었죠. 코스피도 S&P 25%, 나스닥 35%, 그리고 데일리로 제일 낙폭 컸던 게 5.54, 4.3. 이번에도 거의 이 수준 가까이 빠졌죠. 그러면 과연 이런 코로나 금리 인상기는 뭐 그렇다 치고, 코로나 금융위기 닷컴 버블 이런 시기와 지금이 비슷한가? 라는 거를 일단 물음표로 한번 던져볼게요. 물음표로 던지고서 생각을 해보면, 곰곰이 생각을 해봐도 닷컴 버블, 금융위기, 코로나 이런 시기하고 현재가 지금 이런 거랑 비교될 만한 시기인가? 라고 우기려면 AI가 완전히 버블이고, 실적 둘째치고, 지금 닷컴 버블처럼 시스코 얘기 계속 하는 것처럼 이제 뭐 너무 버블이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은 솔직히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닷컴 버블 때랑 비슷하진 않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실적이 막 거의 뭐 50% 100%씩 증가하고 있잖아요. 이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때와는 다르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런 금융위기 상황도 아니고 전염병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과도했다. 그럼 이 과도한 거가 도대체가 뭐 때문이냐 이번에. 그리고 특히 아시아 쪽이 더 폭락을 했는데 이건 뭐 때문일까?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완전히 저의 뇌피셜이에요. 뇌피셜. 제일 첫 번째는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일 처음에 트리거가 됐던 게 CPI-0.1이 트리거였어요. 이게 트리거 되면서 미국 금리가 하락을 했고요. 이게 1차 트리거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 날짜에 움직인 거가 결국은 러셀 급등, 나스닥 하락. 금리가 하락하고 CPI 0.1 나왔는데 왜 나스닥이 하락을 해요? 이거는 그냥 뭐 순환매라고 다 얘기를 하지만 저는 순환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어쨌든 이때 이미 헤지펀드들 롱숏 에쿼티 부분이 청산이 됐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트리거. 근데 그 뒷단에서는 엔캐리를 해가지고 헤지펀드로 운용했던 어떤 A라는 큰 헤지펀드가 뭐 반대 매매를 했던지 어떤 식의 거래를 했을 것이다. 그거와 유사한 거래를 했던 사람들이 그게 트리거가 됐었을 것이다. 예를 들면 CPI가 뭐 어떤 시그널일지 모르지만 보통 경제 지표들이나 이런 것들을 모아놓고 어떤 룰을 세워놓고 룰대로 움직이고 있는 애가 트리거를 시켰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거 CPI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한 번 더 하락할 때는 뭐였냐면 ISM 제조업 PMI가 나왔어요. 그 다음 주에. 그죠? 그러면서 이때부터 침체기가 나와요. 예상이 48.2인가 3이었는데 46 돼서 굉장히 나쁘다. 50 언더로 굉장히 나쁘게 떨어졌다. 근데 제조업 PMI는 어쨌든 선행에 가까운 지표라서 더 포커스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완전 폭망을 만들어준 게 실업률 4.3이었죠. 예상보다 너무 낮다. 뭐가 너무 높다. 근데 예상이 4.1이었는데 20더 0.2 더 나왔는데 근데 또 이제 어떤 뉴스들을 보면 태풍 영향으로 0.2 정도 올라갔다. 그래서 다음 달 되면 좋아질 거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 그러니까 실업수당 청구자 수 나온 게 예상보다 이제 괜찮게 나왔죠. 그러면서 주가는 지금 현재는 올리고 있는 상태죠. 그러면은 지금 이 세 개의 지표를 가지고 갑자기 어느 날인가 이제 경기 침체 우려를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이때는 금리 하락. 이거 두 개서부터는 이제 경기 침체. 이거 두 개가 트리거를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1차 트리거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금리 하락이 먼저예요.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오는 게 더 먼저라는 거죠. 미국 경기가. 두 번째. 근데 이제 이 경기 침체가 진짜로 경기 침체 맞아?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지금 그냥 프레드에 나오는 컴포짓 리딩 인디케이터라는 걸 가지고서 컴포짓 비즈니스 컨피던스라고 하는 곳에서 미국 거에 대한 거예요. 이 녹색이. 그 다음에 녹색이 아니라 저기 파랑색이. 그 다음에 빨간색은 이제 OECD 리딩 인디케이터예요. 근데 OECD 거는 이번 달 게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빨간색은 여기 오다 말았어요. 근데 보시면은 그리고 이제 녹색이 GDP예요. YOY GDP. 그래서 GDP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스케일이 좀 달라서 올라가고 내려가고만 보시면 돼요. 근데 리딩 인디케이터도 OECD 리딩 인디케이터 같은 경우도 의외로 약간 먼저 이렇게 꺾이고 하는 부분이 있죠. GDP보다 약간 앞에. 그리고 파랑색이랑 비교해 보면은 약간 파랑색이 더 앞쪽에서 움직여요. 미국이 먼저 움직이고 OECD가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여기서도 약간 꺾이고 난 다음에 꺾이죠. 이렇게. 그러면은 결국은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제일 좋은 거는 파랑색이 꺾이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가 더 뒤에 움직였으니까 파랑색을 보면 되겠죠. 이거겠죠. 지금 미국의 이제 경기 선행 지수라고 보면 지금 이거 같은 경우 맨 마지막 게 아직은 안 나왔지만 이건 올라가고 있어요. 그쵸? 약간 반등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GDP 같은 경우도 밑에 찍고 올라가고 있어요. 살살.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봐가는 이런 리딩 인디케이터를 봐가지고는 그리고 GDP 같은 경우도 1년 전 대비해서 거의 뭐 2.8 나왔었잖아요. 그쵸? 2.8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숫자들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뭐 전혀 문제가 별로 없는 GDP 올라가는 거는 문제가 없는 상태가 되겠죠. 잠깐만요. GDP가 2.8이 아니라 얼마였죠? 잠깐만요. 저 지금 또 헷갈리는데 거의 5에 가깝게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4.8이었나요? 4. 몇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깜빡깜빡 하는데, 예, 그래서 지금 이 노란색 그 GDP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오면서 지금 이 숫자가 지금 이 스케일을 이렇게 보니까 제가 헷갈리네요. 찾아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GDP도 실제로는 성장을 하고 있고 거의 5%대에 가깝게 4, 5, 4, 2 정도의 GDP도 성장을 하고 있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으로 보면은 그렇게 미국이 경기 침체 맞아? 리딩 인디케이터도 뭐 폭망하지 않고 여기처럼 이렇게 폭망해야 이렇게 내려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여기 파란색 같은 경우도 근데 이제 이미 거의 어떻게 생각하면 이미 리딩 인디케이터 자체만으로 보면은 침체 됐을 때 레벨까지도 이미 다 들어가 있어요. 그죠? 여기도 다 들어가 있고 여기도 들어가 있고 여기도 들어가 있고 예, 인디케이터 상으로 보면 근데 지금 현재는 우리는 침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때 대비해서는 GDP들이 높은 레벨에 있어요. 지금 이런 데 보면 GDP가 다 낮은 레벨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꺾여서 얘가 내려오고 GDP도 꺾여서 이렇게 내려올 거야 라고 얘기하면 침체로 갈 수도 있어요. 있는데 지금 트렌드 자체는 얘가 약간 들어 올렸기 때문에 아닐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는 상황인데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들어 올린 거를 그냥 좋게 봐주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갑자기 이번 지난주서부터 이제 50bp 금리 인하 비컷 얘기가 계속 나오고 실제로 9월달 같은 경우도 50bp 쪽이 더 높아졌어요. 지금 이거 70몇일 거예요. 이게 그저께인가 어저께인가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벌써 이제 50bp 인하하는 걸 더 높게 쳐주고 있는 상태가 됐죠.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잠깐만 지금 한번 봐볼게요. 오늘 그 나오고 나서 어떻게 됐는지. 지금 현재는 확 바뀌었네요. 59%로 바뀌었어요. 예. 지금 이 페드와치에서 59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로 또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거 써놓은 거 보면은 50% 인하 가능성 반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50bp 인하하지 않을 경우에 인하를 하면은 그러니까 50bp 인하를 하지 않을 경우에 오히려 주식시장에서 호재로 반영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오버하게 리액션을 취했다는 거죠. 그래서 25bp 인하하면 경기 침체 아닌 거로 판단하면서 오히려 호재로 반응할 것 같고 50bp 할 경우에는 오히려 더 악화가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여기서 50bp를 인하를 할 경우에는 일본하고 금리 차는 더 벌어지고 그러면 엔화는 더 약세가 될 거고 더 강세가 될 거고 더 강세가 되면은 실제로 엔캐리는 또 한 번 청산을 맞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엔화 같은 경우도 트리거 시키는 건데 레벨마다 다운되면서 더 나올 물량들은 있을 거거든요. 근데 지금에서 더 떨어지지만 않으면 제 생각에는 아직은 추가적으로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그냥 디펜드 온 옌달러에 따라서 어느 레벨을 트리거하면 더 나오고 어느 레벨을 트리거하면 더 나오고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실제로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은 저는 하는데 만약에 50bp 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라고 생각하는 거는 추가적으로 주가가 급락을 해요. 주가가 급락을 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될 거고 그럼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될 거면 데이터가 악화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어저께 같은 경우도 디즈니가 이제 테마파크 실적이 안 좋게 나오니까 결국은 미국 친구들이 디즈니 가는 걸 제일 중요시 여기는데 디즈니를 안 갔다. 그건 진짜로 돈이 없나 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소비 심리가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에어비앤비도 실적 안 좋으니까 그쪽으로 몰아가서 해석하고 이러면서 이제 어저께는 빠진 거죠. 근데 오늘은 또 이제 실업수당 청구자 수 가지고 움직였죠. 근데 실업수당 청구자 수는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주가가 급락을 해서 소비가 위축이 되면은 저는 이제 8월 22일, 24일 날 잭슨홀에서 뭔가 시그널을 줄 거고 그러면서 50bp 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식시장에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50bp 할지 말지는. 그래서 그렇게 급락만 하지 않고 여기서 박스권만 움직이고 있다면 그냥 25bp 하면서 코멘트만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컷이 뭐냐면 옌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먼저 나온 거냐고 생각을 하면 먼저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미국에서 실제로 금리가 인하가 되는 쪽으로 돌고 그거에 따라서 엔캐리
자금이 청산됐다기보다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엔캐리 트레이딩이란 거랑 엔펀디드 트레이드랑은 비슷하지만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보통은 엔캐리 트레이딩은 캐리란 단어는 항상 금리거든요. 금리. 그래서 금리 차이를 먹으려고 하는 건데 지금은 주식이랑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옌 빌려서 제일 싼 통화 빌려서 그냥 질른 거가 언와인딩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냥. 그래서 뭐 금리가 25bp 올라간 게 문제가 아니라 엔화가 약세가 되는 게 문제인 거죠. 엔화가 강세가 되는 게 문제인 거죠. 아래로 가서 계속 거꾸로 얘기를 하는데 엔화가 실제로 강세가 되다 보니까 엔으로 빌렸던 사람의 손실이 발생을 하고 그걸 가지고 또 이제 AI나 이쪽에 넣으면은 또 손실이 발생하고 그럼 두 개가 한 20%씩 손실이 30%씩 손실이 났을 텐데 실제로 그런 포지션들이 청산되고 있는 거지 엔캐리 트레이딩이라고 불리웠던 어떤 전략들 그런 전략이 촉발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엔화가 강세가 촉발이 된 게 먼저라는 거죠. 그리고 났더니 엔캐리들이 청산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엔캐리 청산이 돼서 엔화가 강세가 되는 게 아니라 엔화가 강세가 되다 보니까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이 되는 꼴이 돼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엔화랑 실제로 거의 같이 움직인다. 이래서 블룸버그에서 이렇게 이제 이런 뉴스가 이제 떴던 거예요. 27일 아니다. 7일날 이게 7일날 뉴스였나요? 그래요. 그래서 이 엔화를 빌려서 기술주나 AI 주식을 매수하는 전략을 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금리 인상과 일본의 금리 인상,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 때문에 엔화가 높아졌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엔캐리 트레이딩이 청산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엔화로 자금을 조달한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조정이었다. 이게 이제 블룸버그 뉴스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계속 알고 싶은 게 계속 이거예요. 해외 투자 규모. 이번에 또 오늘 조금 아까 나온 뉴스에서는 JP모건에서 거의 70-80% 정도는 이제 청산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UBS는 50%.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블룸버그 뉴스에서는 숫자가 너무 커요. 숫자가. 그래서 정확히 모르겠으니까 그냥 1분기에 투자액이 얼마야? 이걸 그냥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엔캐리 정확히 알 수 없으니까 그냥 일본 은행들이 해외 대출한 게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일본 정부의 외환 보유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대충 추정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3년 전 대비 17%가 증가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렇게 올라간 거죠. 근데 생각해 보면 여기서부터 올라간 게 23년도 초 올해부터 올라간 게 제일 눈에 띄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AI 버블 나오면서 쭉 올라가면서 올라간 거라서.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맨 마지막에 조금 눈에 띄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은행이 일본 국내 예금자한테 매우 낮은 실질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서 거의 0이었잖아요. 그걸로 해외 자산에 투자해서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었다. 그래서 이거 자체로 보면은 BOJ 자체가 이미 캐리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일본 연기금이 1조 8천억 달러 규모의 자금의 50% 정도를 해외 주식, 특히 미국 채권과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어서 BOJ, 일본 정부 자체가 자산운용사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뉴스를 썼어요. 그 얘기는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일본하고 미국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다고 보셔야 돼요. 개입을 하던 아니면 금리를 올리던 뭔가의 교감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저의 생각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엔캐리가 일어나면은 결국은 미국의 유동성이 증가하는 꼴이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 왜냐하면 엔화를 팔아서 달러를 사잖아요. 그 다음에 달러를 가지고 미국 에셋을 사면은 기본적으로 미국 내에서의 자금 플로우만 보면은 달러가 늘어나는 꼴이잖아요. 엔화는 줄어드는 꼴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일본은 경기가 나쁘겠죠. 돈이 글로 간 거니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일본 같은 경우도 그게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면은 이슈가 있는데 이거를 확 뒤집으려고 지금 이제 계속 수출을 늘리려고 해서 약세로 계속 몰아갔던 거잖아요. 그때 지금 이제 확 때려 맞아가지고 강세로 전환이 됐고. 근데 일본 경제 성장률 자체를 보면은 엔화가 강세가 되려면 미국보다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라가 좋은 쪽의 통화가 강세가 되는 거잖아요. 단순한 생각을 해보면. 근데 일본이 미국보다 그러니까 GDP 성장률이 좋고 실업률도 더 낮아지고 이럴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약간 물음표 아닌 것 같고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 이제 드디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금리를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우기고 있는데 과연 인플레가 계속 일어날 수 있을까? 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지속적인 강세는 저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지난번 차트상에서 보면은 한 138엔 이 정도까지 찍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이하까지 기대를 하기에는 좀 기대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 지금 이렇게 나와서 뭐 미무라 그 다음에 우치다 부총재가 나와서 얘기를 한 게 파이낸셜 주스 제가 캡처해가지고 이거 번역으로 캡처한 건데, 연착륙 가능성은 있지만 100% 확실하지 않다. 미국 같은 경우 자기가 생각했을 때. 그 다음에 시장 경로가 경제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데 얼마나 걸릴지 말하기가 되게 어렵다. 잘 모르겠다. 근데 위에서 이게 제일 컸죠. 이거가 돌면서 어저께 장을 아시아 시장에서 이제 위로 쫙 다 끌어올려 놨었는데, 갑자기 트레저리 잘 안 팔리면서 금리 올라가면서 이제 먹었던 거 다 하고 마이너스로 돌려버렸는데, 물가 목표 달성 전망에 대한 우리의 견해가 바뀐다면 금리 인상 경로에 대한 우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즉 금리 안 올리겠다는 얘기죠. 예. 계속 이렇게 이상하면 안 올린다. 근데 밤에 나온 또 이 미무라라는 외환 외교관, 뭐 Foreign Exchange Diplomat이라고 써 있던데, 예. 개입을 포함한 모든 정책 기조는 전임에 했던 사람이랑 달라진 게 없다. 그리고 특정 수준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레벨은 생각하고 있지 않은데 항상 변동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듯이 항상 변동성이 더 중요해요. 그 중앙은행들은. 왜냐하면 나머지 수출 수입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그 사고팔고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변동성이 커지면은 기업들이 어디에 맞춰놓고 가격을 설정해야 될지 불확실성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럼 기업들이 여기서도 똑같이 얘기를 하는 게 이거죠. 기업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면은 당연히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경기가 나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변동성을 계속 이제 원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생각해 보면 이거는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에요. 원론적인 얘기고, 그리고 뭐 그냥 원래 했던 얘기 비슷하게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다음에 시장은 밑에서 얘기했던 우치다 부총재의 금리 인상은 안 할 것 같다라는 부분을 이제 항복했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시장이 그렇게 해석을 해버렸죠. 그러면서 자기가 여기서 연착륙이 100% 확실하지 않다. 그러니까 침체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얘기를 거꾸로 돌려서 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미국이 침체가 올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네는 금리를 인상한다고? 진짜 이상한 소리를 한 것 같아요. 이 우치다 부총재는. 그래서 이러니까 당연히 엔화 같은 경우는 더 복잡하게 된 거죠. 이건 뭐야? 말하는 사람마다 컨시스턴시도 떨어지고 일관성이 떨어지는 거죠. 지난번에는 뭐 금리나 안 할 것 같이 막 얘기했다가 지금은 또 갑자기 금리나 인상한 다음에 인상했더니 이제는 뭐 영향 미칠 것 같아서 이제 바꿀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불확실성이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UBS 뉴스예요. 이거는 로이터 뉴스였는데, 예. 98년도 캐리 트레이드 청산됐을 때랑 비교해 보면은 총 한 5천억 달러 규모에서 한 2천억 달러 정도, 반 정도, 50% 정도 청산된 것 같고, 한 3천억 달러 규모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블룸버그 뉴스나 로이터 뉴스를 보시면은 정확한 규모를 추정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JP가 지금 한 7, 80%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UBS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JP가 얘기한 게 더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의외로 옌캐리 트레이드가 생각보다 많이 청산이 됐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걸 카운트를 진짜 캐리 트레이드만 하는 거 가지고 카운트를 한 건지, 아니면 아까 제가 얘기한 이제 헤지 펀드나 이런 데다가 넘겨줘서 옌 펀디드 해가지고 리스크 에셋을 산 거를 갖다 옌캐리 트레이딩이라고 한 건지, 그 두 가지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보통 제가 생각했던 캐리 트레이드는 이제 호주 달러나 페소나 이런 걸 가지고 금리 차랑 금리와 FX를 이용해서 캐리 트레이딩 하는 거 정도를 제일 캐리 트레이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은 헤지 펀드, 절대 수익형. 왜냐면 캐리라는 것 자체가 계속 이제 금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금리 차이를 먹으려고 한 거니까. 환율의 변동성하고 그 다음에 이자율 차이하고 두 개를 가지고 비교를 해서 그 변동성 내에서 움직이면은 실제로 환율이 반대로 가더라도 번전은 먹고, 환율이 그 약세로 계속 가주면은 실질적으로는 금리차도 먹고 환율 약세된 것도 먹고, 이렇게 해서 안정적인 트레이딩을 레버리지를 풀로 써서 하는 애들이 얘네들인데, 얘네들이 실제로 이런 주식이나 이런 걸 레버리지를 풀로 써가지고 AI 주식을 사고 이랬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럴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추정을 해볼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실제로 움직인 거에서 숏커버링일 때가 과도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번은 어쨌든 증거금이 이제 날리면 증거금 이제 트리거 시키면서 반대 매매가 나가면서 포지션들이 커졌다라고 봐야 되고, 우리나라랑 그 다음에 일본이랑 그 다음에 대만이 급락을 했던 거는 저의 그냥 관점에서는 리퀴디티가 너무 적었다. 리퀴디티라는 게 유동성, 그러니까 사자 팔자 호가를 대주는 시장 조성자들이 여유무가를 많이 갖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거래하고 있는 메이저 바이어나 메이저 셀러가 없는 상태 내에서 셀이 왕창 나와 버리니까 그냥 많이 밀렸다. 이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N 같은 경우도 조금 아까 요 뉴스 나오고 나서 지금 확 올린 거예요. 147엔으로. 예. 그러면서 나스닥도 많이 올렸었던 거고, 그랬는데 이제 오후에 국채 발행 나쁘면서 금리 올라가니까 밑으로 쫙 내리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변동성 상승이라고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폭락의 원인은 제가 이제 얘기했던 것 중에 세 번째, 변동성 상승. 변동성이라는 게 주식 변동성도 있고 외환 변동성 두 가지를 다 섞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글로벌 자산들의 변동성이 상승을 하면 프로그램 매매들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리스크 패리티 펀드들이거나 아니면 글로벌 매크로 펀드들, 글로벌 매크로도 퀀트 형태로 운용이 되고 있는 펀드들도 상당히 많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들은 선물을 가지고 롱숏을 때리고 있고, 그리고 리스크 패리티 같은 경우는 주식으로도 하고 여러 가지 자산들로 다 하고 있고, 리스크 패리티라는 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국채가 액면 금액이 있고 주식이 액면 금액이 있고 그 다음에 커머디티들이 액면 금액들이 다 있으면 비중이 있다면은, 옛날에는 금액을 가지고 얼로케이션을 했어요. 비중을 조절했어요. 금액에 따라서. 근데 지금은 리스크 변동성에 따라서 비중을 조절해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큰 애들은 조금 사고 변동성이 작은 애들은 많이 사서 A라는 에셋, B라는 에셋, C라는 에셋의 리스크를 다 균일하게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맞추면서 그런 걸 기준으로 해놓고 웨이트를 조절해주는 이제 파라미터들을 만들어서 기계로 돌리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리스크 패리티 펀드들이 하는 기본적인 컨셉이에요. 그러면은 결국은 그 안에 디테일하게는 굉장히 더 복잡하고 이제 박사님들이 잘 하고 계시겠지만, 근본적인 아이디어는 변동성이 상승하면 리스크 자산이 축소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리스크의 비율들을 맞추는 거니까. 예.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가 이제 지난주 월요일 같은 경우에 금요일자의 움직임, 미국 움직임을 가지고 시스템이 돌고 변동성이 올라간 게 모델에 들어갔더니 리스크 자산 축소하라고 나오고, 그러면 리스크 자산 안에는 이머징 마켓 주식들이 들어있죠. 우리나라 주식, 일본 주식 등등 들어있었고,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워렌 버핏도 그렇고 엔화를 차입해서 일본 주식을 산 것들도 있었을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본 엔화가 실제로 약세가 되면은, 엔화가 강세가 되면은 주식으로 먹은 돈을 가지고 나가서 달러로 바꿀 때 수익이 적어질 수 있고, 거꾸로 손실이 발생하면은 손실이 더 커질 수도 있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빨리 정리를 해야겠다는 세력이 나타났을 거고, 그 제일 첫 번째는 제가 헤지펀드라고 추정하는 이유는 러셀과 나스닥이 완전하게 똑같은 시기에 뒤집혀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자산 배분 때문에 리스크를 똑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자산 배분을 조정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게 이제 한 군데로 몰리다 보니까 프로그램 매도로 나왔을 거고, 그러다 보면은 프로그램 매도가 이제 백오데이션이 일어나면 옛날에 그 루나 사태 때처럼 그러면 선물이 백오데이션이 돼요. 그러면 선물이 백오데이션이 되면은 실제로 마켓메이커나 LP들이 차익 거래를 해요. 그럼 주식을 던져요. 그럼 주식이 또 빠져요. 주식이 또 빠지고 있었는데 또 퀀트나 패리티 펀드 선물 가져가는 데서 선물이 또 매도가 나와요. 그럼 그게 트리거 되니까 거래량이 적은 여름 휴가 기간에는 영향이 컸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는 게 AI 버블의 논쟁. 계속 이제 세카이아 캐피탈이나 이런 데서 이제 먼저 얘기가 나왔고, AI 버블 이제 1000조 썼는데 돈 못 번다 이거 가지고 나왔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저께 슈퍼마이크론 얘기 나오면서 이제 실적 기대 이하 나오면서 이제 블랙웰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뭐 지연에 대해서 이런 식의 코멘트를 날린 것들이 되게 컸죠. 그러면서 이제 하락세를 키웠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 AI가 버블인지 아닌지는 아직도 논쟁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엔캐리 트레이드가 다 종료가 됐냐 안 됐냐 아직 모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현재 상태로는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게 정리가 됐을까를
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어떤 게 이제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할까? 경기 침체가 실제로 된 걸까? 아직 잘은 모르겠으나 GDP나 리딩 인디케이터를 보면은 상승세로 돌아간 것 같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 침체 우려 확률하고 반반 둘 중에 골라. 우려야, 그러니까 경기 침체야 아니야 라고 하면 아니야 라는 쪽에 저는 생각이 들고, 그럼 경기 침체가 아니라면 하락이 10% 정도면은 S&P 기준 10% 정도면 적절하다 라는 생각이고, 엔화 강세 부분은 지금 엔캐리 트레이드가 어느 정도 청산이 됐다면 여기서 일본 같은 경우는 경기 성장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은데 강세를 계속 만들면은 수출 계속 나빠질 거고, 수출 계속 나빠지면 일본은 다시 경기가 더 나빠지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 엔화를 강세를 유지시킬 방법은 별로 없어 보이고, 그러면은 결국은 지난번 저점 수준인 한 138엔, 그러니까 140 정도 레벨 터치 정도 하고 나면은 엔화도 이 정도에서는 이제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변동성을 만 포커스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매수 개입도 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매도 개입만 했잖아요. 예. 근데 이제는 너무 내려가면은 매수 개입도 해서 한 140, 135, 145 레벨에서 내가 변동성이 줄어들게끔 뭔가를 할 거야. 이런 얘기로 들었기 때문에 바닥 쪽으로는 많이 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더 많이 갈 것 같지 않아요. 그 다음에 변동성 같은 경우도 이미 빅스 선물들 완전 꼭지 찍고 한번 내려온 거라서 여기서 반등을 해도 빅스가 더 고점을 넘기려면 138엔 밑으로 더 내려가서 실제로 엔화가 더 강세가 되고, 그게 엔캐리를 한번 더 청산을 시키고, 그래서 거기서 엔캐리를 더 청산시키면서 주식은 더 한번 빠지고, 이렇게 되면은 변동성이 급등을 할 건데, 이거 1번, 2번 때문에 변동성 상승도 크게 예상을 하고 있지 않은 거죠, 제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AI 투자 의심 부분도 분명히 1000조 가지고서 뭐 이제 그 돈 어떻게 벌 거야, 그거에 대해서 저도 동의는 하는데, 지금 현재는 그냥 레이스 중이라는 거죠. AGI 만들어야 되는 레이스를 누가 하고 있냐면 중소기업들이 하고 있으면, 돈 없는 중소기업들이 하고 있으면은 당연히 뭐 저도 의심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돈 제일 많은 데들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구글, 뭐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가 지금 레이스가 들어간 건데, 오픈 AI니까 더 오히려 오픈 AI가 제일 문제죠. 오픈 AI 펀딩이 안 되면 망해야 되는 건데 오히려 오픈 AI가 제일 문제고, 제가 볼 때 나머지 회사들은 전혀 문제가 없지 않을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도 오픈 AI랑 일단 결별을 하는 걸로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AI 부분에 대해서 투자 결과는 의심이 가지만, 현재까지 이미 투자한 돈이 많기 때문에 구글이나 메타나 뭐 이런 데서 엔비디아 칩을 갑자기 안 사고 우리는 AI 포기했습니다, 이렇게 될 가능성은 단기간에는 없다라는 거죠. 특히 선거 전까지는. 선거가 끝난 다음에는 이제 좀 이제 옐런도 돈 푸는 것도 그만할 거고,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너무 정치적으로 생각하는 거일 수도 있지만, 옐런이 최근 들어서는 정부가 재정부가 돈을 많이 안 풀었어요. 근데 그 안 푼 게 어떻게 생각하면, 트리거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트럼프가 더 올라가면서부터 오히려 돈을 안 푼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약간은 들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제 해리스가 많이 올라오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돈을 비축했다가 11월이 선거니까 이제 11월, 10월, 9월, 그러면 이제 9월 달에 한번 이벤트로 한번 빠지고 나면은 거기서 어떤 빌미를 잡아서 유동성을 확 풀어서 다시 끌어올리면서 투심 다시 살리고 그러면서 끝내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잭슨홀 끝나고 9월 한 초순 정도까지는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변동성을 키우고, 변동성 키우는 와중에서 줍줍을 좀 해놓으면 선거 때까지는 다시 한번 랠리를 바라고, 그 다음에 선거 끝나고 나면은 이제 선거 끝나고 나면은 뭔가 이제 새롭게 대통령들 정책이나 해리스든 트럼프가 되면 정책들에 대한 이슈들, 관련주들, 그 다음에 실제로 돈을 못 풀게 될 것 같고, 왜냐면 앞부분에서 풀었으니까 뒤에 돈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뭔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오히려 있어 보여서, 오히려 뭐 바이든이 되든, 아니 바이든이 아니죠, 해리스가 되든 아니면 트럼프가 되든 뒤쪽 가선 돈이 없을 것 같다. 앞부분에서 돈을 땡겨서 썼을 테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지금 현재의 폭락 사태는 약간은 유동성, 그러니까 여름에 휴가 가서 유동성 별로 없는데, 유동성이란 뜻이 돈 유동성이 아니라 주식의 유동성, 주식을 사자 팔자 하는 이제
두 군데가 없기 때문에 예, 양쪽으로 시장이 얇은 상태에서 기계들이 나와서 밀어서 변동성이 커지면서 더 크게 만들고, 더 커진 변동성은 이제 캐스케이드로 계속 죽음의 소용돌이처럼 돌면서 밀어가지고 쭉 내렸고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걸로 밀었는데, 그래서 많이 10% 가까이 빠져버렸는데, 실제로 그 다음날 가서 일본은 10%씩 오르는데 우린 못 올랐잖아요. 그거는 진짜 우리나라가 빠지긴 빠졌는데 그게 싸다고 해도 살 사람이 별로 없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우리나라 주식은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뭐 솔직히 미국보다는 이제 뭐 저평가돼 있긴 하지만, 현재로 봐서는 외국인이 들어오기 전에는 생각보다 우리나라 사람만 계속 개인만 받쳐주고 있는 거여서 더 약간 불안한 요인들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